네,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 섭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체가 살아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뒤에 그 배설물을 내보내야 될 것입니다. 에너지를 섭취를 해야 움직일 수 있는 동력, 바로 에너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 속에서 나오는 힘으로 이 생명체가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에너지 섭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과 식물의 에너지 생성의 순환 관계를 잠깐 볼까요? 화학물질의 순환 이야기입니다. 익숙한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여기 보면 왼쪽에 태양 에너지가 들어와서 식물이 광합성을 했네요. 광합성을 하고 나면 만들어지는 생산물, 그리고 그 노폐물은 위쪽에 있는 포도당과 산소입니다. 생산물로는 포도당을 만들고 실제로는 산소라고 그러는 노폐물을 만듭니다. 그 만들어진 포도당과 산소를 동물이 취하게 되지요. 먹거나 아니면 호흡을 통해서, 흡식을 통해서 산소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하여 결국은 동물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에서 세포 호흡을 하게 되고, 산소와 포도당을 포함한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실제로 만들어지는 것은 CO2와 물이라고 그러는 노폐물과 오른쪽에 있는 ATP라고 그러는 생산품이 나오게 되지요. 그 ATP를 이용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에너지, 여긴 예를 들어 열 에너지라고 썼습니다만 여러 가지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되고, 말씀드린 대로 먼저 설명드렸던 CO2와 물이라고 그러는 이 노폐물은 밖으로 내보내지게 됩니다. 바로 호기가스, 그러니까 호식을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지게 되지요. 수증기를 먹으면 호식 공기가 이산화탄소와 물을 함유한 셈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노폐물, 이산화탄소와 물은 실제로 식물에 가게 되면 광합성을 하는 원료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 순환을 보면 정말 철학적인 의미에서도 큰 틀을 볼 수 있지 않으신가요? 식물이 버린, 그리고 식물이 생산한 그 생산품을 동물이 받고, 동물이 만들어낸 또 다른 노폐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와 물을 식물이 또 에너지원으로 하여 생산품을 만드는, 거의 하나도 버릴 것 없는 생명 현상의 순환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와 세포 호흡에 관한 것은 호흡 파트에서 배우셨지만, 이 취해야 될 포도당을 포함한 단백질이나 지방도 거의 다르지 않겠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소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오늘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먹거리를 얻는 방법,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한번 볼까요? 먹이를 얻는 방법을 시대별로, 큰 역사를 보는 건 아닙니다만 흐름으로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의 부족은 사냥을 주로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육식을 즐겨라 했지요. 이 사냥을 하던 이 부족은 잡아서 먹고 하다 보니 어떤 아마 머리 좋거나 새로운 기발한 생각을 하는 어떤 부족이나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중에 일부를 잡아서 내 뒷마당에다가 키우면 그놈들이 새끼를 낳고 우리는 어렵게 사냥을 한다는 이런 운동을 하지 않아도, 어려운 노동을 하지 않아도 먹거리를 쉽게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여 여러 동물 중에 실제로 종류도, 그리고 한 종류에서도 성격 전부 다 다른 상태 동물이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순하고 기르기 쉬울 것 같은 종이나 개체를 골랐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개체를 골라 내 뒷마당에다 키우면서 바로 유목 혹은 목축이 시작되게 됐지요. 젖을 얻을 수도 있게 됐습니다. 우유를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순환이 걔네들은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새끼를 낳기 때문에 신선한 음식을 내 뒷마당에다가 딱 저장한 상태가 된 셈입니다. 바로 목축을 하는, 주로 다리를 이용하면서 고기와 젖을 많이 먹게 된 지금의 서양에 있는 사람들의 남미도 들어가고 아프리카 일부도 들어가겠지만 그런 종류의 변천이었습니다. 또 다른 부족은 이렇게 먹거리를 얻었죠. 채집을 주로 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채식을 많이 했던 부족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 채집을 하는 들판에서 식물을 주로 취했던 이 부족은 어느 날 보통 식물들은 밤처럼 다 익으면 뚝 떨어지고 다 익으면 뚝 떨어지고 이런 것을 반복했었는데 그래서 주워서 먹곤 했죠.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이렇게 채집을 하는 도중에 바로 희한한 식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밀이나 쌀 중에 보통 다 익으면 툭툭툭툭 그냥 땅에 떨어져서 그걸 주워서 먹곤 했던 채집에서 채집 도중에 어떤 쌀, 밀을 딱 봤는데 익었는데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 그 쌀과 밀이 익은 상태에서 매달려 있었던 것이죠. 점점 고개는 익으니까 숙여졌겠죠. 익은 곡식이 땅에 떨어진다는 상황하고 거기 계속 매달려 있다는 상황은 천차만별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 매달려 있는 돌연변이의 이 종은 내 뒷마당에다 심는 순간 수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뚝뚝 떨어졌던 놈은 내 뒷마당에다 심어봐야 익은 놈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순간 썩기 시작할 것이고 아직 채 익지 않은 놈은 거기 매달려 있으니 농사라는 수확이라는 작업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되돌아가 보면 돌연변이를 통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매달려 있던 그 쌀이나 밀을 결국은 내 뒷마당에다 심어놓고 아까 동물을 목축과 같이 가축을 뒷마당에서 키우듯 유목민족이 그렇게 키우듯 오른쪽에 있는 농경민족은 내 뒷마당에다가 곡식을 저장한 셈이 되었습니다. 이 두 민족은 주로 사용하는 부위, 신체 부위가 좀 달랐죠. 말씀드렸던 대로 유목민족은 들로산으로 동물을 따라 데리고 다니면서 키워야 되겠기에 다리가 발달됐지만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농경민족은 손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작업을 많이 하고 식물이니까 움직이지 않으니 자기의 다리를 많이 쓸 필요가 없이 끊임없는 손작업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일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왼쪽에 있는 유목, 우유를 많이 먹거나 고기를 많이 먹어 목축, 육식하는 민족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국가는, 그 민족을 가진 국가는 다리로 하는 운동이 강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운데 있는 이 농경민족, 손을 주로 썼던 아주 오랜 기간 손의 잔재주가 많이 늘어난 이 민족을 갖고 있는 국가는 손으로 하는 운동, 그런 작업에 좀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할 것 같으세요? 당연히 가운데 있는 농경민족에 가까운 것 같죠? 글씨도 예쁘게 쓸 뿐만 아니라 온갖 손 기술이 다리를 주로 사용하여 유목민족으로 컸던, 그렇게 발전했던 나라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으로 하는 운동이 우리나라가 좀 세겠죠? 탁구나 말씀드렸던 대로 배드민턴과 같은 동양이 강한 그런 운동이 괜히 우연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리로 잘하는 운동은 말씀드렸던 대로이죠. 축구가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만년 넘게 농경 혹은 목축을 했던 인간은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렇게 먹거리를 얻고 있지는 않죠. 문명이 발달하여 모든 먹거리를 마트에서 얻고 있습니다.
점점 말씀드렸던 유목이나 농경민족의 이 특수성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먼 후손들은 굉장히 희석된 상태로 살아가게 될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먹이를 얻는 방법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음식을 우리가 데워서 먹는데요. 음식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은 뜨끈, 따뜻하게 해 먹는 경우가 많죠. 차갑게 먹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데워 먹게 됩니다. 인간이 이렇게 음식을 데워 먹는 일을 한번 추정해 볼까요?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음식을 데워 먹는 이유는 사냥감의 체온을 느끼기 위해서라는 설이 있습니다. 바로 딱 잡자마자 뜨끈뜨끈한 그 사냥감의 고기를 먹는 듯한 느낌. 다시 말하면 역으로 얘기할 수 있죠. 신선하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따뜻하면 신선하다라는 착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약한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워 먹는 순간 결국은 요리가 됐다는 얘기고, 그것은 강한 이보다는 약한 이로도 충분히 그 음식을 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것이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 요리를 하면서 약한 이가 됐을 수도 있고, 약한 이 때문에 음식을 데워 먹었을 수도 있는데, 틀림없이 어느 것이 원인인지 보다는 둘의 관계는 밀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도가 높으면 음식의 맛이 좋아집니다. 많은 음식에서 이런 걸 느끼시죠? 차가운 국보다는 뜨끈한 국이나 찌개, 이거는 차가울 때하고는 다른 범위의, 다른 범주의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온도가 맛을 좌지우지하는 하나의 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하고 좀 관련 있는 얘기인데 한번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튀김을 먹을 때 딱 튀겨가지고 바로 먹으면 바삭하고 굉장히 기분 좋은 소리와 함께 느낌을 느끼시게 되죠. 그게 오래되면 눅진해져서 조금 이렇게 누른다고 그럴까요? 좀 푹신푹신한 듯한 튀김은 바삭한 것보다는 맛이 덜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바삭한 걸 또 좋아할까요? 이것도 몇 가지의 가설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로 하죠. 첫 번째는 우리는 예전서부터 곤충을 먹어왔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먹어왔다는 것이죠. 곤충의 대부분은 겉이 바삭바삭한 형태의 큐틴질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먹으면 바삭, 이 느낌을 아직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 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채소에 관한 얘기인데, 채소를 채집해서 먹으면 그것이 신선하면 신선할수록 거의 대부분의 채소는 바삭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바삭한 정도는 조금 줄어들겠죠.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튀김을 바삭한, 이렇게 크런치라고 이렇게 콱 하고 깨지는 듯한 소리에 집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음식을 데워 먹는 이유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소화의 목적을 한번 볼까요? 소화의 목적은 일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음식물을 소화관 점막을 통과할 수 있는 작은 알갱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소화기관이라는 건 내 몸속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위, 속, 거기는 내 몸속이 아닙니다. 바깥일 뿐이죠. 입과 항문이 열려있는 뚫린 회로, 열린 회로이기에 소장점막이나 위의 점막을 통과해야 그것이 내 몸속으로 들어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소화의 목적은 밖에 있는 그 물질을 안쪽으로 밀어넣는 작업이라는 것이죠. 탄수화물은 말씀드렸던 대로 단당류인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그리고 지방은 지방산이나 글리세롤 혹은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모노글리세라이드라는 것으로 만들어져야지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점막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소화의 기전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섭취를 하고, 지금 섭취 시간입니다만, 두 번째는 소화 운동이 이루어지게 되죠.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씹는 운동과 연동 운동, 분존 운동 등에 의해서 기계적 소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화액 분비도 이루어지겠죠. 당연히 오늘 배우실 내용의 일부입니다만 화학적 소화,
아주 작은 알갱이로 만들 수 있는 건 씹는 운동이나 연동 운동 등의 기계적 소화로는 불가능합니다. 넓은 표면적을 확보하게 하는 기계적 소화는 바로 화학적 소화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전처치일 뿐이지 실제로는 작은 알갱이야 말씀드렸던 대로 포도당까지 만들 정도로 씹거나 연동 운동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흡수 당연히 작은 알갱이가 되면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 되면 잘 될 것입니다. 점막세포를 통과하겠죠. 그다음엔 그 외에 나머지를 배설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소화는 표면적 확보에 결국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화를 제대로 하려면 표면적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떡을 썰 때 어슷하게 썰지 않나요? 파를 썰 때도 톡톡톡톡 써는 경우도 있지만 어슷하게 썰곤 합니다. 바로 음식을 할 때 그렇게 어슷하게 써는 이유는 똑같은 부피에서 좀 더 넓은 표면적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것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전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수, 인류가 만든 최고의 걸작품 누들, 어느 민족이건 저렇게 밀가루 반죽을 가는 상태로 결국은 같은 부피에서 최대한의 표면적을 넓히기 위한 작업을 한 후에 우리가 먹게 되죠. 열을 일정하게 가하면 넓은 표면적 때문에 단시간 내에 조리를 할 수가 있고 당연히 이로 씹고 삼킨 후에 소화 표면적을 확보하는 음식의 표면적을 확보할 때에도 저렇게 가는 국수로 시작을 한다면 훨씬 효과적으로 그 작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지요. 소장 점막을 보시면 총 면적이 200제곱미터입니다. 20m, 10m짜리의 직사각형을 얘기합니다. 거의 테니스 코트가 한 24m, 한 11, 2m 정도 됩니다. 거의 이거보다는 조금 넓긴 하지만 거의 유사한 테니스 코트만한 넓이를 여러분들의 소장, 작은 창자에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어떻게 이 뱃속에 그 많은 넓이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뒤져볼까요? 원주 모양의 이게 뚝 관 모양의 원 기둥 비슷한 모양의 소장이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볼까요? 이 속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찌글찌글한 형태의 아주 넓은 표면적을 가질 수 있게끔 울룩불룩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속엔 또 잔 형태의 아주 작은 형태입니다만 융털돌기가 있네요. 융모라고 그러는 것이 있고 이걸 또 다시 들어가 보니까 미세육모까지 있어서 이거를 모두 다 쭉 펴놓으면 거의 테니스 코트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넓이죠. 음식물도 표면적이 넓게 되면 될수록 효과적으로 소화될 뿐만 아니라 흡수되는 것도 되도록이면 넓은 표면적을 확보해야 단시간 내에 흡수율이 좋을 것입니다. 바로 소장점막이 총 면적 2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 속셈이기도 합니다. 소화하기 전 다시 이제 화학적 소화로 들어가 볼까요? 위액과 담즙액, 췌장액이라고 하는 대표되는 여러 가지의 소화 효소에 대해서 일단 총론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화액 분비는 첫째 입에서 나오는 아밀라제로 시작합니다. 침에 있는 아밀라제라는 물질이 있지요. 위액은 위산과 펩신오겐은 위산의 도움을 받아 펩신으로 변해가게 됩니다만 이건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췌장액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췌장엔 세 가지 중요한 물질을 다 분해하는 정말 막강한 소화효소 분비 장기 같습니다. 쓸개즙을 볼까요? 담즙산염이라고 하는 지방 소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물질을 내보내곤 합니다. 담낭, 쓸개, 동의어죠? 바로 담낭에서 나오는 담즙산염이었습니다. 소장액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내놓곤 하지요.
이걸 한번 부위별 소화 과정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단백질은 펩신에 의해서 작은 단백질로 일단 부서진 뒤에 소장에 가면 췌장에서 나온 췌장액에 의해서 아미노산이 두 개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분해되는 셈이죠. 소장 점막에는 이렇게 아미노산 두 개를 하나로 만드는 소화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소장액에 있는 소화요소이죠. 하나짜리로 만들어지는 순간 흡수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두 번째 볼까요? 탄수화물입니다. 입속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치매 아밀라제가 있고 소장에 가보면 다시 또 췌장에서 나온 아밀라제가 같은 성분입니다만 또 나오게 됩니다. 2탄당이 됐네요. 포도당 두 개가 뭉쳐져 있는, 붙어 있는 2탄당이 된 뒤에 2당류죠. 그리고 다시 또 소장 점막에서 두 개짜리를 하나로 만드는, 포도당으로 만드는 소화요소가 나오고 하나가 된 뒤에 바로 포도당의 형태로 흡수되게 됩니다. 지방을 볼까요? 지방은 담즙산염, 아까 말씀드렸던 쓸개즙에 있는 담즙산염과 리파제라고 하는 지방 분해 효소에 의해서 유리지방산과 모노글리세라이드라고 하는 글리세리드라는 걸로 만들어져서 이것이 바로 흡수되어 트리글리세리드로 다시 또 뭉쳐져 우리 혈중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글리세라이드, 글리세리드 뭐 거의 동의어니까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간과 췌장의 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시간을 끝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위에서 음식물이 내려옵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위산과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요소가 들어가 있겠죠. 들어오고 나면 십이지장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바로 쓸개에서 내려오는, 여기 쓸개에서 간에서 쓸개로 이렇게 내려오는 쓸개즙이 요리로 쏙 들어오죠. 십이지장으로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췌장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췌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췌장관을 타고선 췌장액이 나와 십이지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십이지장으로 들어오는데 보니까 담관이라고 하는 담즙에서 오는 것,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췌장에서 오는 것, 쓸개주머니나 쓸개라고 하는 곳에서 오는 관과 췌장에서 오는 관이 서로 만나서 십이지장으로 들어오는 것 같죠. 간과 췌장의 분비에 관한 해부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필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